네,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바다와 나비라는 김기림의 시가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시고요. 물론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그리고 국문과에서 논문을 좀 공부를 할 때 두 시가 조금 병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감상의 틀대로 쭉 읽어 나가면서 일반적인 흐름을 잘 타고 가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인광, 인수고, 안막 이런 단어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비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나비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가보시죠.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을 굽어봅니다. 그럼 화자께서는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나비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춘. 그럼 나비가 어떻게 굽어봅니까? 의인화가 되었다는 거 이제 우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인화가 된 나비가 있고, 그러니까 의인화가 된 나비라는 표현보다는 화자의 인식 속에서 의인화가 된 거지. 되시죠? 그러니까 화자가 나비를 의인화를 시킨 거야. 됐죠? 근데 이 나비가 의인화가 된 나비가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을 바라본대요. 그럼 첫 번째, 현기증이 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현기증은 언제 나요? 어지러울 때 나죠. 그러면 현기증 나는 활주로라는 것은 어지러운 활주로다. 어지러운 활주로다. 그럼 최후의 절정이라는 것은 많은 과정들이 지나고 끝에 왔다는 거잖아. 어지러운 활주로의 끝에서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을 굽어봅니다. 나비는 지금 어지러운 활주로에 있어요. 이 어지러운 활주로의 끝까지 온 나비가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피 묻은 육체를 굽어볼 수밖에 없는 거지. 되시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피 묻은 육체를 인식하는 겁니다. 되시죠? 그러면 나비가 지금 의인화가 되었고 의인화가 되었다면 자아 취급을 해줘야 되니까 자아가 자신의 모습을 굽어보고 있죠. 자아가 자신의 모습을 굽어보고 있죠. 그럼 나비는 성찰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견에서는 이 피 묻은 육체 파편이라는 것이 나비의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맥락상 나비의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시죠? 그럼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렸대요. 그럼 갈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갈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럼 나비는 정처가 없다. 정처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정처가 없다라는 것은 두 글자 방황하고 있다. 또 방랑하고 있다. 유랑하고 있다.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틀을 잡아보시죠. 화자께서는 어지러운 방황하고 있는 나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되시죠?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시야. 그럼 이 나비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어지럽고 방황하고 피가 묻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괜춘? 그럼 나비의 내면에는 결핍이 당연스레 전제가 될 것이고 내적 갈등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돼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최후의 절정이래요. 현기증 난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피 묻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활주로를 지금 당장 바로 온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죠. 또 피가 묻었다고 했으니까 무언가를 하다가 상처를 받은 거잖아. 무언가를 하다가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비의 부정적 인식은 지금 딱 생긴 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네요. 되시죠? 그럼 활주로에서 피를 묻히면서 뭔가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절정에서 정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두 글자 좌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나비는 최후의 절정이 오기 전까지 활주로에서 많은 걸 했을 거예요. 많은 걸 해오면서 육체의 피도 나고 근데 최후의 절정이 오면서
정처를 잃어버렸잖아요. 방황하게 돼버렸잖아. 명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한 게 아니고 나비가 바라는 그 세계가 온 것도 아니고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비는 좌절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럼 화자가 나비의 좌절을 인식했고 그럼 나비는 지금 좌절한 상태다라는 걸 잡고 밑에 연을 계속 쭉 읽어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가봅시다.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을 죽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그럼 나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주로에 있었든지 어디서 왔든지 육체에 피가 묻을 정도로 많은 걸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쳐 있겠죠. 그럼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이라는 것은 극복의지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열정 있게 해오면서 타버린 속을 의미하겠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어떤 대상에 열이 난다면 그것은 열정, 극복 의지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구나. 이런 맥락에서 그럼 요 맥락을 학습한 후에 요 맥락에 집어넣어 봤을 때 안 맞잖아요. 앞뒤랑.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극복 의지를 지나서 좌절한 상태인데 이걸 열정으로 읽어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 맥락을 넣어서 한번 기존에 내가 배웠던 걸 적용을 해보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뭐지? 하고 새로운 생각의 단초를 던져야죠. 그럼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비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지쳐있는 마음이다. 지쳐서 타버린 마음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근데 한 모금 샘물도 없다는 것은 뭐 샘물이든 생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버린 마음을 위로해줄, 타버린 마음을 씻어 내려줄 그런 물도 없다. 그럼 이 광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나비에게 도움이 일절 안 되잖아요.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는 공간이네요. 되시죠?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는 공간이라고.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것. 이 안막이라는 것은 눈 안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막 정도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안막이라는 걸 각막 외우는 게 아니라 어린 나비의 시야를 차단한다. 왜? 어린 나비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되시죠?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야. 그래서 피 묻은 육체만 계속 굽어보고 있어요. 됩니까? 그럼 이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시야를 차단하는 것은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투명한 광선의 바다밖에 없어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게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 때문에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린 나비는 스스로를 계속 굽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샘물도 없어요.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됩니까? 단순히 현기증 나는 활주로가 있고 나비의 시야를 차단하는 광선의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지. 되시죠? 시야가 차단되면 일반적으로 자아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성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스러진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지금 나비는 어떤 상태라고? 지쳐있는 상태죠. 좌절한 상태입니다. 그럼 흰나비가 말없이 이스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것은 좌절한 상태에서 무언가라도 해보려는 그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괜찮죠? 그럼 지금 나비가 있는 광장이라는 곳은 활주로라는 곳은 긍정적인 공간입니까? 부정적인 공간입니까? 부정적인 공간이죠. 그러면 진공의 해안가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나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이라는 이 모든 배경들은 나비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돼요. 제트기라는 것은 활주로가 있어야 올라가잖아. 근데 활주로가 지금 어지러운 곳이라며 돼요. 이 허망한 광장에는 바다밖에 없다며 그럼 바다랑 해안이랑 연결하면 되고 활주로랑 제트기랑 연결해서 나비가 있는 이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광장의 허망한 광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구나. 그럼 그 속에서 흰 나비가 말없이 이스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것은 뭐 최후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피 묻은 육체를 굽어보려는 노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화자가 바라보는 그 나비의 모습은 어떨까? 안타깝고 안쓰럽겠죠. 됩니까?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나비 지금 어때요? 부정적인 현실을 살고 있죠, 그죠? 좌절한 상태죠.
그러니까 화자가 그 나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미래에 아름다운 영토라는 게 과연 기다리고 있는 걸까? 혹은 이 활주로 어딘가에는 희망이 있는 걸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자의 입장에서 저 나비가 안쓰러워 보였고 안쓰러운 나비를 보니까 와, 저렇게 했는데도 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영토가 과연 있는 거야? 화려한 희망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거야? 의심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회의감이 드러난다. 돼요? 이 회의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나비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과연 아름다운 영토라는 게 올 수 있는 것인가? 화려한 희망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영토라는 것과 화려한 희망은 나비에게 오면 나비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영토라는 것과 화려한 희망은 나비가 지향하는 것이네요. 그럼 지향하는 그 세계가 과연 올 수 있는 걸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해버린 지 오랜 유역에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신도 기적도 없어 보여요. 왜요? 이미 피 묻은 육체가 지금 엄청 많다니까. 그러니까 피 묻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해봤는데 안 됐잖아. 화자 입장에서 안쓰럽고 회의감이 드니까 아, 이곳은 신도 기적도 다 없어져 버렸다. 신이 버렸다. 기적도 없다. 라고 생각을 화자는 하지만 나비는 계속 파닥거리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신화와 대결하여 본다. 즉 극복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려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연애는 우리가 극복 의지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흐름대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을 해본다가 무슨 말이냐? 신화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써요? 말이 안 되는 걸 해냈을 때, 말이 안 되는 걸 해냈을 때 신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야기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잖아. 그 정도로 신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의 신화라는 것은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지 않지만 나비 스스로는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비의 신화다. 나비가 이걸 이겨내고 무언가를 얻는다면 아름다운 영토와 화려한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화의 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신화와 다를 게 없다. 화자 입장에서 그 나비의 미래가 신화처럼 보이니까 나비는 자신의 신화를 꿈꾸면서 세상과 대결을 하려 하는구나. 나비에게 피를 묻힌 그 세상과 자신의 신화를 가지며 그 세상과 대결하여 이겨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됩니까? 우리가 그냥 마지막에 극복 의지 하나만 써주면 감상의 틀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됩니까? 그러니까 좀 엄청 쉽진 않죠, 그죠? 엄청 쉽진 않은데 우리가 또 배운 틀에 입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운 흐름대로만 가면 충분히 잘 읽어낼 수 있는 시입니다. 학습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배운 감상의 틀로 화자가 뭐 보고 있는지,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인식한 다음에 틀에 맞춰서 쭉쭉쭉 읽어 나가고 세부적인 구절들은 그 다음에 분석할 때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